평양 방송국에서 15년간 일한 한 기술자가 당 간부 촬영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 간부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중국에서 4,000달러가 넘는 최신 폴더블 전화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엔 사흘째 옥수수 죽뿐이었고 딸아이는 친구가 학교에서 배고파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낡은 아파트 5층이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해가 뜨면 저 멀리 류경호텔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엔 그 호텔에 언젠가 올라가 보는 게 꿈이었어요. 평양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습니다. 함경도 시골 출신이셨는데 전쟁 중에 대동강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지요. 그 공로로 우리 가족이 평양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 흘려 얻은 이 평양이다. 감사하며 살아라. 2000년대 들어서는 평양 들어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지방 사람들은 평생 노력해도 평양 입성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평양 방송국 기술부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BS 기술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 장비 관리하고 현장 나가서 카메라 보조하고 녹화 테이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한 달에 3,000원 정도였는데 그걸로 쌀 한 대도 못 샀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는 게 감사했어요. 동료들은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자네는 참 복이 있어. 평양 방송국이라니. 2015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한 달에 쌀 한 대 받으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옥수수도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지요. 우리 가족은 장마당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아내가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옷가지를 팔아서 번 돈으로 옥수수 사고 제 월급으로는 겨울 석탄을 샀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고기 사 먹으면 명절이었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평양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인데 석탄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어요. 어떤 날은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방에 모여 이불을 덮고 떨면서 잤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추워요? 친구네는 석탄을 많이 떼서 따뜻하다던데.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체제를 믿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수령님 곁에서 사는 평양 시민이 아닙니까? 미제 놈들이 우리를 경제 봉쇄해서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에서 매일 그렇게 말했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교양을 받았으니까요. 아버지도 늘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 미국 놈들에게 지면 안 된다. 딸아이는 20살, 아들은 16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지요. 추석이나 설날 되면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김치 담그고 두부 만들어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함경도 출신이셔서 명태 요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명태 조림, 명태국, 명태 식혜까지.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평양이 제가 믿고 있는 체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특별한 촬영에 투입되고 나서였습니다. 2016년 봄, 4월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방송국 기술부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아침 8시, 점호를 마치고 막 장비 점검을 시작하려는데 부장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동무, 이리 와보게. 부장님 방으로 들어가니 얼굴이 심각했어요. 문을 닫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촬영일세. 입 조심하고 눈 똑바로 뜨고 실수 없이 일해야 하네. 알겠나?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높은 분들 촬영이라는 뜻이었지요. 오전 10시 만수대의 사당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큰 건물 안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당 간부 자녀들의 모임이 있었대요. 김정은 원수님 친인척들도 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뒤쪽에서 카메라만 들고 서 있으면 됐어요.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촬영하는 겁니다. 조용히 서 있는데 제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간부였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얇고 반짝이는 물건이었어요. 처음엔 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평양이나 아리랑 휴대전화가 아니었어요. 그 전화는 접혔다 펴졌다 했습니다. 화면이 굽어지는 거예요.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외국 방송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게 중국에서 나온 최신 폴더블 전화라는 거요.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회사에서 만든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기술부에 있으니까 이런 정보는 들어요. 그 전화가 중국에서 $4,000, $5,000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쌀 몇 통 값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옆에서 다른 젊은 간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무, 그거 새로 나온 거지. 나도 하나 구하려는데 어디서 샀나? 여자 간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국 단둥에서 가져온 거야. 아버지 친구분이 사다 주셨어. 단둥이라니. 거기는 중국 국경 도시잖아요. UN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 전자제품 수입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방송에서는 매일 미제의 경제 봉쇄로 인민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간부들은 제재 같은 건 없는 것처럼 최신 외국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대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물장수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여름인데도 해진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죽이었어요. 쌀이 떨어져서 사흘째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지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쓰러졌어요. 아침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팠대요. 그 순간 오늘 본 그 휴대전화가 또 떠올랐습니다. 몇천 달러짜리 전화를 쥐고 웃던 그 여자 간부. 그리고 옥수수 죽을 먹는 우리 가족. 배고파서 학교에서 쓰러지는 아이들.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6.25 때는 모두가 똑같이 굶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은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몇천 달러짜리 최고급 물건을 쓰는데 말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다 같이 가난했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20년 넘게, 아니 평생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수령님께서 인민을 사랑하신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 좋다는 말들.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한밤중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대동강 너머 어둠 속에 평양 시내가 보였어요.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거리. 그 안에 우리처럼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어디선가는 누군가 최고급 물건을 쓰며 웃고 있을 거예요. 그 휴대전화 하나가 제 머릿속 모든 걸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진짜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방송국에서 특권층을 가까이서 볼 때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달쯤 뒤 또 특별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원수님 가족 행사였어요. 평양 외곽의 한 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큰 건물이 서 있었지요. 저희는 거실 한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국 과일들이었습니다. 오렌지, 사과, 포도. 저희 같은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테이블 곁에 놓인 술병들. 중국 글자가 써 있었어요. 마오타이주였습니다. 한 병에 $100도 넘는다던 고급 술이었지요. 젊은 간부들 서너 명이 모여서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또 그 접히는 전화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비슷한 전화를 꺼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새로 나온 거래요.
화면이 더 크고 좋아졌어요. 얼마 했어요? 6,000달러쯤. 아버지가 사다 주셨어요. 6,000달러라니.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쯤 되니까 6,000달러면 800만 원 정도. 우리 가족이 7년은 먹고 살 돈이었어요. 그걸 전화 하나에 쓴다니. 그때가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엔 제재가 한창 강화되고 있을 때였어요. 방송에서는 날마다 미제 놈들의 경제 봉쇄로 인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 필수품 부족, 전력 부족, 식량 부족. 모든 게 미국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간부들은 제재 같은 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최신 외국 물건, 비싼 수입품, 외제 술과 음식. 이게 대체 뭡니까? 제재를 받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해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고향인 함경도에서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추석 며칠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울고 계셨습니다. 친척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해. 집도 떠내려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대. 물도 안 나온대. 어머니는 함경도 회령 출신이셨어요. 거기 사촌 동생 내외와 조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다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집도, 밭도, 가축도 전부. 남은 건 하늘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옥수수라도 구해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가마니를 사려면 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제 월급 10배였어요. 게다가 함경도까지 보낼 기차표도 구하기 어려웠고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옷 몇 벌 더 팔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이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옥수수 죽 한 그릇씩만 먹었어요. 저녁도 거르고요. 그렇게 돈을 아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무렵도 간부들 촬영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한 고급 식당에서였어요. 금수산태양궁전 근처의 특별 식당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지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생선회, 과일.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먹는 것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또 중국 술이 나왔습니다. 간부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함경도 수해? 그래도 우리 평양은 괜찮지 않소. 하하.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말이오. 평양에 살아서 다행이오. 그들은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카메라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척들 걱정에 밤새 울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 술 마시며 웃고 있다니.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돈을 조금 더 모으면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미 늦었다. 큰 삼촌네 식구가 다 죽었단다. 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큰 삼촌은 제가 어릴 때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여름방학 때마다 함경도 가면 삼촌 댁에서 며칠 묵고 했지요. 그 삼촌 내외분과 사촌 동생들이 굶어 죽었다니.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걸까? 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킨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니. 어떤 사람은 몇천 달러짜리 전화를 쓰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나라, 어떤 사람은 중국 술 마시며 웃고, 어떤 사람은 가족 잃고 우는 나라.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제 자식들에게도 미래가 없을 거예요. 성분 좋은 집안 자식들만 잘 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16년 겨울, 제 딸아이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왔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입학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딸은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물리도 뛰어났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애는 대학 갈 애다라고 했어요. 딸 본인도 자신감이 있었지요.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시험 당일 딸은 자신 있게 다녀왔어요. 아빠, 문제 다 풀었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에 가다니 평생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표 날 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아빠, 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성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6.25 참전 군인이라 성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평양 토박이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간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친구 아빠는 당 간부인데 그 친구는 붙었대요. 저보다 성적도 훨씬 낮은데 시험 문제도 틀린 게 많았대요. 그런데 붙었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적이 좋아도 노력을 해도 성분 때문에 안 되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며칠 뒤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딸이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아빠, 나도 저런 전화 가질 수 있을까? 무슨 전화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구네 언니는 당 간부 딸인데 중국에서 온 접히는 전화를 쓰더라고요. 그거 있으면 다들 부러워해요. 나도 갖고 싶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딸이 그런 걸 부러워하는 세상. 성분 좋은 집 아이들은 몇천 달러짜리 전화를 쓰고 우리 딸은 대학도 못 가는 세상. 제 딸이 이런 부러움을 갖게 만든 이 나라가 미웠습니다. 저는 딸을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나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거실에 둘이 앉아 한밤중까지 속삭이듯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 남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내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애들 생각해봐요. 딸은 대학도 못 가고 아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선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애들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건 더 위험했어요. 보이부 눈을 피해 내 식구가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 기회가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중국 단둥으로 장비 구매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동무, 자네가 장비 잘 아니까 이번 출장 다녀오게. 카메라 렌즈 몇 개 사와야 하네. 출장은 보이부 감시원과 함께 가는 거였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감시원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회였어요. 일단 제가 먼저 나가서 길을 찾고 나중에 가족을 데려올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출장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 연락처를 구했어요. 방송국 동료 중에 몰래 중국과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중국에 아는 사람 있나? 그 사람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돈 1,000원을 주니까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출장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한참 봤어요. 아버지는 6.25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힘차게 웃고 계셨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신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고 슬퍼하실까. 하지만 성공하면 어머니도 꼭 모셔오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조용히 말했어요. 밤 12시, 다들 잠든 뒤에 거실에 모였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찾을게. 몇 달 걸릴 수도 있어. 그동안 평소처럼 지내야 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웃도, 친척도, 친구도 안 돼. 알았지? 딸과 아들이 두려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조심해요. 꼭 살아서 연락해요. 2017년 3월, 드디어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중국 돈 1,000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대동강, 류경호텔, 모란봉,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평양.
40년을 살았던 이 땅.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걸었어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2017년 6월 20일. 우리는 중국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보위부 감시원 김동무와 함께였어요. 김동무는 40대 중반의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8시간. 거기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까지 또 1시간. 그 내내 김동무는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단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거리에 차들이 가득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습니다. 식당마다 손님이 가득했고 가게에는 물건이 넘쳐났어요. 북에서 몇십 년 걸려도 못 볼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호텔에 묵었습니다. 3층짜리 작은 호텔이었는데 방마다 텔레비전이 있고 온수가 나왔어요.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박동무, 우리 방은 205호야. 내 방은 206호고. 옆방이니까 뭔 일 있으면 노크하게. 제 방을 감시하겠다는 소리였지요. 사흘간 장비 구매 업무를 받습니다. 낮에는 중국 상인들을 만나 카메라 렌즈 가격을 흥정하고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김동무는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단 1초도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상인 3명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단둥 시내 한 식당이었습니다. 큰 원탁에 둘러앉아 음식이 나왔지요. 그리고 술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아침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김동무에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김동무, 고생했어요. 한 잔 드시죠. 이번 출장 잘 끝났으니 축하해야지요. 마지막 밤인데 실컷 드세요. 다행히 김동무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더니 두세 잔 마시고 나니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계속 권했습니다. 중국 상인들도 거들었어요. 조선 친구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많이 드세요. 8시, 9시, 10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김동무는 점점 더 취했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 풀렸습니다. 11시쯤 되니 완전히 만취 상태였어요. 박동무, 나 좀 방에 가야겠어. 중국 상인들과 함께 김동무를 호텔까지 데려갔습니다. 206호 방문을 열고 김동무를 침대에 눕혔어요. 곧바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권은 김동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한 벌과 중국 돈만 챙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밤 12시인데도 사람들이 다니고 차들이 다니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미리 적어둔 주소를 꺼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사는 곳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중국어로 뭐라고 물었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종이를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여러 채 있었어요. 운전사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210호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조선족 사투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형님이 박 씨요? 네. 네. 빨리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거실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아주 위험해요. 보위부가 단둥 공안한테 연락할 겁니다. 우리도 잡히면 큰일 나요. 여기 하룻밤만 계시고 내일 바로 다른 데로 가셔야 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만 계속 봤어요. 차 소리만 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가 쫓아오는 건 아닐까. 김동무가 깨어나서 공안에 신고한 건 아닐까.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아침 6시, 아저씨가 깨웠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북에서 난리 났대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김동무가 깨어나서 보니 형님이 없어졌잖아요. 보이부가 중국 공안에 수배를 넣었대요. 빨리 여길 떠나야 해요. 브로커를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에 다른 조선족 남자가 왔어요. 형님, 지금 단둥 전체가 수배 중입니다. 여기 있다가는 잡혀요. 돈 있으세요? 제가 준비한 1,000위안을 다 줬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건 며칠 숨는 비용밖에 안 돼요. 제 가족을 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난감한 얼굴을 했어요. 형님, 지금 형님이 수배 중인데 가족을 어떻게 데려와요? 불가능합니다. 형님부터 살아야 해요. 일단 야오닝 안쪽으로 피신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떠난 건데, 가족을 두고 혼자 가야 한다니.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딸과 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어머니는 또 얼마나 슬퍼하실까? 제가 도망친 걸 알면 우리 가족도 조사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잡히면 모두 끝이었어요. 저 혼자라도 살아야 나중에 가족을 구할 방법이 생길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제발요. 그날 오전, 저는 트럭 짐칸에 숨어 야오닝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각오였습니다. 중국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야오닝성 선양 근처 시골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한 조선족 가정의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어요.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고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공안 단속이 무서웠거든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건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보위부 감시원을 속이고 도망친 거니까요. 잡히면 사형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창고 주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여기서 일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해요. 형님은 불법 체류자잖아요. 하지만 식당에서 설거지나 청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밤에만 일해야 하지만요. 그렇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마을 중국 식당이었어요. 주방 뒤쪽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하는데 월급은 우리 돈으로 70만 원쯤 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중국말을 잘 못해서 식당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도 못했어요. 어이, 저기, 빨리 와. 이거 닦아. 저거 치워.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밤새 허리를 굽히고 설거지를 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가족을 빼내야 했거든요. 한 푼 한 푼 모았어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계속 일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만 먹었어요. 그렇게 석 달을 일했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북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 가족이 다쳤나? 잡혀갔나? 형님 부인이 연락했대요. 탈북하고 싶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탈북을 결심했구나.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다른 브로커가 평양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형님 부인을 찾아갔대요. 부인이 애들 데리고 나갈 거래요. 제가 도망친 뒤 보위부가 우리 집에 수시로 왔다고 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조사하고 협박하고 감시했대요. 이웃들도 우리 가족을 피했고요. 아내가 견디다 못해 결국 결심한 겁니다. 애들만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대요.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딸, 아들이 두만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브로커가 전화로 말했어요. 형님, 가족이 무사히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옌벤에 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일을 그만두고 옌벤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20시간을 달렸어요. 옌벤의 한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보, 아빠, 아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4개월 만이었습니다. 딸과 아들도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딸과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아이 모두 얼마나 여유인지 뼈만 앙상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얘들아, 많이 힘들었지.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나서 보위부가 매일 왔어요. 밤낮으로 조사하고, 이웃들도 우리를 피하고, 학교에서도 다들 수군거리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한 달 전부터는 배급도 끊겼어요. 우리 가족을 고립시키려고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왔어요.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어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제가 떠난 뒤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밤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이제 집에 혼자 계세요. 매일 우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것도 죄인데 이제 어머니는 홀로 남겨진 겁니다. 미안하다.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이 고생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남쪽에 가면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모셔올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함께였지만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사명이 함께 숨어 지내려면 비용도 더 들고 공안에게 발각될 위험도 더 컸어요. 며칠 뒤 브로커가 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대요. 옌벤의 공안이 많이 풀렸어요. 빨리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한국까지 가려면 매병이 2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2천만 원이라니 제가 석 달 일해서 번 돈이 200만 원쯤 됐는데 2천만 원은 10배였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을 더해서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으다가는 잡힙니다. 일단 적은 돈이라도 주면 라오스까지는 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남은 돈을 다 모았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 아내가 북에서 몰래 가져온 돈, 다 합쳐도 300만 원쯤이었어요. 그걸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뭐라도 해주세요.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일단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중국에서 석 달을 더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가 남쪽으로 가는 길을 준비했어요.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어요.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몰랐거든요. 2017년 10월,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형님 가족, 오늘 밤 출발합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기세요. 가방 하나씩만요. 우리는 옷 몇 벌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평양에서 가져온 것도, 중국에서 산 것도 다 버리고 갔습니다. 밤 10시, 큰 트럭이 왔습니다. 짐칸에 우리 가족 외에 다른 탈북자 가족도 3가족이 더 있었어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좁은 짐칸에 빽빽이 앉았어요. 공기도 제대로 안 통했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며칠을 걸렸어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공항 검문이 무서웠거든요.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기차역에서 공안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브로커가 빠르게 중국말로 뭔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돈을 슬쩍 쥐어줬습니다. 공안이 돈을 받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가세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조금만 잘못됐으면 우리 가족 모두 끝이었어요. 일주일쯤 뒤 윈난성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산길로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하루쯤 걸릴 거예요. 라오스는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5월 평양의 여름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산길을 걸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물도 부족했어요. 1시간에 한 모금씩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3시간쯤 걸었을 때 딸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아빠, 더워요. 못 가겠어요. 딸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어요. 열이 40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늘에 앉혀놓고 물을 먹였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형님, 여기서 오래 있을 순 없어요. 계속 가야 합니다. 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요? 그럼 여기 남으시겠어요? 라오스 경찰한테 잡히면 중국으로 송환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딸을 등에 업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20살 딸을 업고 산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들이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아빠, 제가 들게요. 16살 아들이 2개 가방을 들고 걸었어요. 아내는 자기 가방도 벅찬데 제 몫까지 나눠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도우며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모기가 엄청났습니다. 물지 않으려고 옷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소용없었어요. 온몸이 물렸습니다. 딸의 열은 더 올랐어요. 제 품에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낮, 드디어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조선족 집이었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딸은 그 집 할머니가 구해준 약을 먹고 조금씩 나아졌어요. 일주일 뒤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며칠을 달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많은 자동차들. 한국 대사관이 가깝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대사관으로 갑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잤어요. 내 식구가 작은 방 하나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경찰차가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큰 건물이 한국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우리 택시 앞을 막아섰어요. 태국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차 세워요. 택시가 멈췄어요. 경찰이 문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여권이 어디 있나요? 브로커가 중국 여권을 보여줬지만 우리 4식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이 무전기로 뭐라고 말하더니 우리를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서로 가시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 대사관이 저기 보이는데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어떡해요? 아들도 겁먹은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에 우리 4식구를 가뒀어요. 경찰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중국으로 송환됩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중국 가면 우리 죽어요. 하지만 경찰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중국으로 송환되면 북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공개 처형당할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 아빠 잘못이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브로커가 제게 연락했어요. 선교사님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셨어요. 1시간쯤 뒤 대사관 직원도 왔습니다. 경찰과 대사관 직원이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흘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매일 와서 격려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이 음식도 갖다 주시고 담요도 갖다 주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분이 오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태국 정부와 협의가 끝났어요. 여러분은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딸도, 아들도 모두 울었어요.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살았구나. 2017년 11월 우리는 한국 대사관 보호 아래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건물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자유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딸도, 아들도 모두 울었어요. 공항 직원분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이 땅. 정말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었구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지요. 말투, 예절, 법률, 경제, 취업. 배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부터 달랐어요. 북에서는 합니다. 입니다라고 했는데 남에서는 해요. 이해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요. 안녕하십니까를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한다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첫 외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원에서 버스 타고 안성 시내에 나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라는 게 신기했어요. 밤 11시, 밤 12시에도 음식을 살 수 있다니. 냉장고에 음료수가 가득한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커피, 주스, 우유, 탄산음료, 수십 종류가 있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마트에 갔을 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물건이 정말 넘쳐났어요. 쌀만 해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쌀, 현미, 찹쌀, 오곡밥, 고기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있었고요. 생선도, 채소도, 과일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괜찮았어요. 북에서 한 달치 월급으로 쌀 한 대 못 샀는데 여기서는 한 달치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북에 있던 당 간부들이 누리던 게 여기서는 누구나 누리는 거네요. 성분 좋은 집 아이들만 갔던 게 여기선 다 있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맞아. 여기선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경기도 안산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2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가족만의 집이었어요. 아내가 집 열쇠를 받아 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꿈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아무도 우릴 감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이었어요. 방송국 기술부에서 일한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관리하는 일이었지요. 월급은 200만 원쯤 됐는데 북에서 1년 벌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처음 월급 받던 날 가족들과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실컷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배불리 먹다니 꿈만 같았어요. 딸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탈북자 특례로 서울에 있는 대학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성적으로만 뽑았습니다. 성분도 따지지 않고 부모가 누군지도 묻지 않았어요. 오직 성적과 면접으로만 평가했습니다. 딸이 합격 통지서를 받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는 정말 공부만 하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성분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공정해요. 아들은 대한민국 군대에 갔습니다. 육군 2등병이 됐어요. 아버지는 북에서 인민군이었는데 아들은 남에서 국군이 된 겁니다. 신기한 운명이었지요. 군복 입은 아들을 보는 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구나. 하지만 항상 그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였어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됐습니다. 북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지방으로 추방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 사진을 봤어요. 대동강도, 류경호텔도, 제가 살던 동네도 그대로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 텐데 잘 계시는지, 아프진 않으신지, 밥은 드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불효자 아들이 차마 말씀도 못 드리고 떠나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와서. 하지만 어머니, 제 자식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성분 때문에 차별받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손주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겁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에서는 당 간부들만 몇천 달러짜리 폴더블 전화를 쓰고 일반 주민들은 굶습니다. 성분 좋은 집 자식들만 대학 가고
우리 같은 사람 자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 술 마시며 웃고, 어떤 사람은 가족 잃고 웁니다. 하지만 남에서는 달랐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밤에도 음식을 사고, 마트에서 원하는 만큼 장을 보고, 성적 좋으면 대학에 갑니다. 성분도, 출신도, 부모도 상관없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모시러 갈 겁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역사를 가진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너무 슬픕니다. 북에 있는 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편의점이 24시간 여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치는 것,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잊지 마세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오늘도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자유 만세, 대한민국 만세.